아니 일본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조선은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조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특히 16세기는 조선에서는 연산군이 16세기 문을 열어요. 조선에서도 은이 생산이 되죠. 은광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 그 아주 순도 높은 은을 추출해내는 방법, 이걸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데가 조선이에요. 이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조선은 은광 개발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자, 모든 은광은 국유입니다.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이 국가에서 은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쓸 만큼만 캐다가 그걸 소비하고 만 거예요. 더 많은 생산을 안 하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하면 이것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작용 가운데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 명나라에서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올지도 모른다.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똑똑하네요. 지혜롭고 똑똑한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은이 있는데도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 안 쓸 해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은의 유통에 조선이 끼어들어가지를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조선에도요 16세기에 일본의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1542년 스시마에서 파견한 가짜 일본 국왕이 8만 양이나 되는 은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왔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교환해서 가려면 어마어마한 목면을 갖다가 대안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선의 국고에 가지고 있는 비축량을 거의 바닥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은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아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을 때 경제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파급 효과가 아주 컸던 것이죠. 일본에서 은이 대량으로 이제 밀수가 되면서 한때는 조선에서도 은의 가격이 은이 많아지니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명나라로 파견했던 사신단, 즉 사행단이 명에 갈 때 또 일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도록 은을 좀 허락을 해주기도 하는데 조선에서 명나라, 중국으로 가는 조선의 사행단들이 국경을 넘어갈 때 그 반대편에 은을 숨겨놓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은을 가져가기도 하는 등 은에 대한 유통이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일본의 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본에서의 스시마에서는 교류를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많은 물자를 이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즉 은 유통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용과 묵인이 확산되는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조금 뒤시기긴 하지만 18세기 초가 되면 에도 막부에서는 조선에서 필요한 물건,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인삼 같은 건데요. 그 조선 인삼을 사기 위해서 조선 인삼도 가치가 높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은, 순도 80%의 은을 주조해서 조선으로 보내는데 그게 인삼 대왕고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중일 사이에서는 꼭 은 무역은 아니지만 은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교역의 형태가 발생했던 시기, 바로 이게 약 15에서 18세기 동안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명, 일본, 조선 그 나라 외의 국가들은 은 유통이 없었을까요? 일단 돈이 되니까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동아시아 바다이지만 이제 여기에 점차적으로 한중일 외에 다른 나라들이 포섭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남아시아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 바다에 대한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동양 노선, 서양 노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양 노선이라고 하면요, 동쪽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느 쪽이냐? 중국 동남쪽 연해지방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 말루쿠 제도와 자바섬을 잇는 루트가 되고요. 네, 중국의 서양 노선은 중국에서 베트남과
말라카를 이어서 인도양으로 가는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즉 동양 노선과 서양 노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중국 중심의 바다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인도양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또 그중에는 무슬림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지도가 2008년도에 발견이 돼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안 도서관에서 지도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셀던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저장해놨다. 그래서 셀던의 중국 지도라고 불리는데요. 대략 1608년에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셀던의 지도를 딱 보면 가운데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예요. 그것도 어디냐면 대만 해협에 있는 남중국해에 딱 주짐이 찍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그린 지도가 없었는데 동양인이 이거 어떻게 그렸지? 라고 나중에 그 지도를 정확하게 옆에서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지도의 밑에 밑그림을 발견했어요. 그 지도에 밑그림이 있는데 밑그림이 보니까 해로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로를 따라서 위에다가 덧칠한 그림에 육지를 그려놓은 거죠. 해로를 그리다 보니까 출발 지점에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대만 해협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닷길이 처음이었고 거기가 지도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당시 16세기에 중국인들이 바다를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셀던의 지도라고 합니다. 즉 유럽인들이 무역선을 끌고 아시아로 오기 바로 그 직전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는 이미 다국적 교역망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버로드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지 않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포르투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인, 스페인도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죠.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을 고수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나라 어떤 나라라 그랬죠? 포르투갈. 포르투갈이에요. 자, 포르투갈이 들어와서 중국과 연결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거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거점으로 만들었던 도시가 있어요. 마카오. 마카오, 맞습니다. 이 당시에 포르투갈은 명나라에 와서 마카오를 1557년 거점을 마련합니다. 물론 명나라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지만 뇌물을 활용해서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 마카오를 하나 딱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 도시로 잡고 일본에 또 은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가는데 그쪽에 나가사키를 또 거점으로 잡으면서 마카오와 나가사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가져와서 또 중국에 있는 물품인 비단과 거래하는 중개무역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포르투갈이 역할을 하게 돼요. 와, 일본이 직접 명에다 갖다 주면 되는데 포르투갈이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이 직접 가고 싶어도 중국이 조공무역을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욕구는 많고 바로 그 역할의 매개자로서 포르투갈이 적절한 시기에 등장해서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명도요. 마침 이때가 세금을 은납화하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마침 은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해금 정책을 조금씩은 완화해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묵인하는 형태의 교역을 허락해 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1567년에 복건성에 있는 하나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월항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열어주는데요. 중국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마음대로 나가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명나라는 자연스럽게 필요로 했던 은의 유입을 유도하고 조공무역은 아니지만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길을 열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중국 상인이 마음대로 다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만 못 가게 합니다.
어느 나라만 못 가게 했을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아마 이전에 일본과 교역을 잘못 열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충돌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큰 영향을 작용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일본의 교육의 욕구, 잠재적인 욕구를 계속 더 자극을 해서 여러 이후의 요인 중에 임진왜란을 발발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기능하게 되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신 그 중간 교역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즉 유럽인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이 외국 선박들이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국제적인 매개자로 활동하면서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서양에서 즉 유럽에서 왔던 선박들의 무역 루트를 보면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르투갈이 갔던 길입니다. 자, 포르투갈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양을 통해서 말라카를 거쳐서 마카오로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즉 인도양을 경유하는 루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통해서는 이제 인도양과 남중국해가 연결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루트고요. 두 번째, 스페인이 개척했던 루트는 반대길입니다. 즉 지구본을 보면 반대길에 태평양을 거쳐서 오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스페인은 1571년 이 마닐라를 탁 점령하면서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스페인의 무역을 우리는 갤리온 무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갤리온 선박을 통해서 유통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은을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코에서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를 연결하는 태평양 무역이 발전하고 여기에 주력했던 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여기에서 마닐라까지 은을 유통했던 건 스페인이에요. 그러나 마닐라에서 중국까지 연결하는 건 스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시에 조공무역과 해금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스페인이 조공무역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유통이 될 수가 있었던 또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복권에서 왔던 상인들. 복권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스페인을 통해서는 태평양과 동중국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602년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인도의 동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네덜란드가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카르타. 자카르타입니다. 네, 1619년 자바의 자카르타에 아시아 무역의 거점을 마련을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네덜란드는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중국과 인접해 있던 대만 섬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 1624년에 대만을 거점을 마련하는데요.